또 이제 특정 범죄요. 대표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죠. 이 기존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다 해도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공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역시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이제부터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도 성범죄에 있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가 수행하는 사건 중에서 개정공탁법 시행 이후에 첫 번째로 공탁을 했던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공탁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공탁법 개정 내용부터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건 내용,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나 재산범죄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합의를 대리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답답한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활이 걸릴 문제니까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할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선 공탁법, 개정된 공탁법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법조문입니다. 제5조의 2에서 형사공탁의 특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된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소재에 공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뭘 기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죠.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자, 원래라면 공탁을 하려고 하면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걸 기재를 해야 하거든요, 공탁서에. 그런데 이제 형사공탁 특례를 신설을 한 개정공탁법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번호나 사건명, 공소장이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 번호를 기재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만 하면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특정 범죄요. 대표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죠. 이 기존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다 해도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공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역시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이제부터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도 성범죄에 있어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 피해자 관련된 기재사항에 공탁서에 기재를 하거든요. 피해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가명을 적어도 되고 또 형사사건 번호를 적어서 이 가명과 형사사건 번호가 합쳐지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방법 보시면은 이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재를 해야만 알아내야만 공탁서에 기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탁이 가능해졌던 것과는 좀 다르죠. 자, 이렇게 그러면 가해자가 마음대로 공탁할 수 있고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다 선처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해자한테 유리하게만 해석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형사사건의 가해자들이 사실 이렇게 공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해자들은 사실 착한 가해자죠. 그냥 별 무리 없이 공탁하는 분들이요. 사죄의 의미로 공탁하시는 거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합의를 하려고 무리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또 접근을 해가지고 합의를 막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사생활도 보호하고 피해 회복도 동시에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개정된 공탁법 내용에 따라서 이 공탁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간단하게 Q&A 형식으로 질문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배제하고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요. 일단 공탁 언제 할 수 있는지부터 공탁은 공판 단계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와중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는 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탁을 공판 진행 중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적어도 판결 선고 시점 직전까지는 하셔야 판결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결 선고 오늘 하면 어제까지 하면 되냐 또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좀 넉넉하게 좀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겠죠. 공탁 어떻게 하냐면 형사재판을 받는 법원이 있잖아요. 그 법원 가시면 공탁소가 있습니다. 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공탁소에 기재를 하고 공탁소에 제출을 하고 또 이제 법원에 가시면은 그 옆에 은행도 있거든요. 보통 신한은행이더라고요. 그 공탁금 입금 계좌를 받은 후에 여기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자공탁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우선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모습이고요. 이렇게 공탁을 하면 4번 질문이요. 이렇게 공탁을 하면 공탁이 또 자동으로 법원에 통지가 되니까 꼭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알아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탁금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점 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탁은 또 본인이나 또 대리, 보통은 변호인이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